여러분, 안녕. 개마냥 냄새 맡고 시험 문제 찍어드리는 개센 개선생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문학 분석의 알고리즘, 1930년대 모더니즘 문화다. 대표적인 작가 4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더니즘 문학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겠는데요. 스펠 그대로 모던, 즉 현대적인 감각의 것을 문학으로서 나타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기존의 목적지향적인 20년대 문학, 이것이 가진 한계와 그에 대한 비판의 바탕으로 이제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특징을 갖는데, 이제 기존의 작품들이 목적지향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제 강점하에 이제 시대 문화적 배경과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독자층이 지식인층도 물론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민중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이 사실적인 현실이 또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었죠.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과는 별개로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독자들을 각성시키려고 했던 거죠. 뭔가 좀 깨닫고 저항하라,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문학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로서 쓰이기보다는 어쩌면 정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내용적 차원에서의 것, 그리고 또 형식적 차원, 특히나 형식이 포인트예요. 형식적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 상당히 많은 실험적인 기법들을 보여주는 작품이 모더니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들은 문학을 말 그대로 예술이라고 본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현대, 모던, 즉 현대의 도시 문명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물질만능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위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거, 가치전도 현상, 인간 소외 현상,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1930년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아가서 도시, 대표적으로 서울이라고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도시를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 없습니다. 비단 30년대 문학뿐만 아니라 60년대가 됐든 70년대가 됐든 80년대가 됐든 서울을 배경으로 잡고 있으면 이 서울이 여기 나와 있는 비인간성, 폭력성, 물질만능주의, 이러한 공간으로 묘사되는 작품들이 대다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식인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나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유학도 다녀왔고 내가 초엘리트야. 쉽게 말해서 수능 올 1등급 맞아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거기서도 올 A뿔 받아가지고 초엘리트로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나라를 뺏겼네. 나라를 뺏기고 나면 당연히 가장 먼저 처단될 사람들,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굉장히 허무하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결국 성공할 일만 남았는데 나라가 없어졌다. 여기서 오는 허무함의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3월 1일, 즉 3.1운동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하면 뭐라도 달라질 줄 알았지. 근데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죠. 굉장히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일제는 이를 폭력으로서 제압, 탄압을 했었죠. 이런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오는 이 무기력한 모습들, 한편으로는 너무도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의 모던, 계속해서 도시적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어휘들, 네, 외래어, 외국어들이 많이 사용돼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작가들 개개인의 실험적인 기법들, 이 부분에도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마다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다는 점. 그래서 사실 모더니즘 작품은 우리가 읽고 해석하기에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듯이 20년대 문학 작품들이 사실주의, 즉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독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독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조금 평이하게 작품을 써줬던 반면에, 모더니즘 작가들은 도리어 자신의 문학 작품을 예술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과장해서 독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이해 감상하는 것에 대해서 썩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니들 따위가 내 작품을, 이런 식이었던 거죠. 때문에 우리가 모더니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하다.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부터 함축적이잖아요. 시가 가진 함축성. 함축이 뭐였어요?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숨겨두는 거였죠. 가뜩이나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여기에 작가들이 자신의 개성까지 넣어버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그냥 작가의 특징 위주로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만든 시간이 문학 분석의 알고리즘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작가 한 명씩 살펴보죠. 첫 번째로 정지용입니다. 정지용 하면은 여기 이미지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우리 쉽게 말해서 심상, 즉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지용 작품이 시험 범위라면 분명히 감각적 이미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주 나왔던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향수, 고향, 이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 상실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었죠. 특히나 향수 같은 경우에 너무 자주 나오죠.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곳이 차마 꿈의 듯 이치리야 후렴구 반복을 통해서 그리움을 강조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유리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죽은 자식에 대한 이야기죠. 이 유리창이 연결과 단절의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화자와 아들 사이에 매게 되었던 작품 유리창이 있었고요. 그리고 춘설이나 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이제 묘사한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장수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제 당시 지식인들의 허무의식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작품에는 극복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극복 의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다시금 강조할 정지용 작품의 특징 바로 감각적 이미지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괜히 이미지즘이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겠죠. 향수 작품에 보면은 여기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는 식구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거 말고 엄청 많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다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빛에서 시각 그리고 울음에서 청각 그렇다면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지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공감각적 심상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울음이 금빛인 거니까 청각의 시각화로 봐주면 더 좋겠네요. 다음 고향에서 나오는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네, 미각적 이미지죠. 그리고 춘설에 나오는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콜드 촉각적 이미지 이런 식으로 정지용 작품에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자주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 찾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살펴볼 작가 김광균입니다. 김광균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 지금까지 출제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와사등, 추일서정, 노신, 외인촌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김광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도시적인 이미지를 잘 드러내 있는데 아까 모더니즘 작품 특징에서 말했던 것들 굉장히 황폐한 배경 속에서 이제 고독하고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개성 있게 드러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 살펴보면 와사 등의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이라는 식구가 있는데 고층 건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화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창백한 시각적 이미지죠. 여기에 묘석, 묘비 묘하면은 죽음의 이미지로 볼 수 있겠죠. 고층 건물들을 가져다가 죽음의 이미지로 또 표현했다라는 점, 굉장히 도시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요. 다음 추일서정에서 공장의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냈다. 아주 그냥 잡아 먹으려고 하죠. 공장이 가져다가 노동자들을 잡아 먹는 이러한 모습.
이 또한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어쩌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도 비슷한 대목 같이 쓰일 수 있겠네요. 난쏘공에는 이제 공장의 그림자가 쫙 해가지고 우리 집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같이 또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웨인촌이라는 작품에서는 날카로운 보탑. 네, 날카롭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날카롭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퇴색해버린 성교당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화자가 굉장히 고독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와사 등에서 보면은 네, 호올로 하면은 시적 허용이죠.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신호가 켜져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갈 곳을 잃고 배회하는 고독한 화자의 모습이라는 것. 추일서정에도 호올로라는 시적 허용이 드러나 있네요. 게다가 생각이 황량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노신에 나오는 쓸쓸한 것. 뭐 대놓고 정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오장을 씻어내린다. 이러한 모습들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독한 이유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30년대의 현실, 일제강점 하에 지식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기서 오는 허무의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입니다. 이상은 이제 초현실주의적 자의식을 보여주는 작가인데 지금까지 출제됐던 작품들을 살펴보면 거울은 시였고 이제 날개랑 종 생기는 소설 그리고 권태랑 산촌여정은 수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하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아의 분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이제 산문문학에서는 드러나는데 우선 시의 거울부터 보면은 거울 속의 나, 거울 바깥의 나와는 반대되는 것, 즉 나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19에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이 또한 이제 모더니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작가의 개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말해서 관종 같죠? 뭐라도 하나 여기 좀 돋보이려고 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소설 날개의 첫 부분에 보시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라고 물어봐요. 천재인데도 박제가 되어버렸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이 또한 굉장히 허무하고 무기력하죠. 게다가 내가 박제가 되어버렸다. 온전한 나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아의 분열은 물론 나아가서 자아가 어쩌면 소멸되어 버렸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생기에 와글와글 들끓는 여러 나와 나는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가 벌써 여러 개래. 그리고 얘네가 충돌한다. 그러면 이제 자아 분열의 느낌 강하게 줄 수 있겠네요. 사람마다 자아가 여러 개이긴 하죠. 우리가 또 문학에서는 이를 가져다가 페르소나라고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만 해도 학원에 나오면 선생이고 집에서는 아들이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네, 뭐 그래요. 자아가 여러 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내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 내 모습이 다르고 또 친구들 앞에서 내 모습이 다르고 그런데 이게 크게 괴리감을 갖지 않아. 내가 지금 자아가 분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상 작품의 이제 주인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모더니즘 작품답게 도시적 이미지 나와 있습니다. 날개의 미스코시 옥상. 결국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곳이었죠. 자아를 회복하는 공간이었고 이 미스코시 이게 백화점 당시에 백화점이었거든요. 백화점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도시가 갖는 스테레오타입 그 자체죠. 이 백화점 옥상이라는 공간 즉 넓고 높은 곳이라는 점 상징적 이미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화자나 인물의 내적 의식이 바뀌어 나가는 작품들이 꽤나 있어요. 넓고 높은 곳을 향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아가 성장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리 고전 실화의 상춘곡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산촌여정에 보시면
7포인트 활자. 7포인트 이거 글씨 쓰면 눈에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나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크게 쓰는 걸 엄청나게 좋아해서 작으면 답답하더라고. 그리고 향기로운 MJB 산촌에 들어가서 도시의 것들을 생각하는 이야기가 산촌여정이에요. 이 MJB가 뭐냐 하면은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 하면은 아무래도 또 이거 광고인가? MJB가 그냥 커피라면 이 친구는 TOPS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커피라서 한번 생각나서 적어보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작가는 세태소설가로 알려진 박태원 되겠습니다. 출제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그리고 천변풍경 대표적인 작품이죠. 고연학적 태도를 보여줘요. 이 고연학적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보면은 이 친구가 이제 노트하고 단장은 몰라도 되겠다. 지팡이 하나 딱 손에다 이렇게 걸고 온갖 무엇을 다 냈죠. 딱 중절모 쓰고 이것도 이거 야인 시대 보면 알 수 있는데 무튼 간에 길거리로 나와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한 내용, 이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고연학적 태도라고 하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마치 카메라로 찍어내듯이 489성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관찰한 바를 바탕으로 자신의 평가를 이어나가는 것, 이게 작품의 줄을 이루는 인물의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브이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브이로그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속물근성을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도시라는 것이 갖는 이런 스테레오타입, 가치전도 현상, 인간 소외 현상, 물질 만능주의, 굉장히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 특히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같은 경우에는 이 구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이런 속물적인 이 구보라는 인물이 속물적인 인물들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도 그와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허무함 그리고 냉소 굳이 추가하자면 자조도 포함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당시 지식인들의 심리를 이제 이상과 마찬가지로 의식의 흐름 기법 주로 사용해가지고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